네, 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75석, 비례정당과 합해서 175석이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12석이죠. 예, 그리고 진보당 1석, 그리고 민주당이 사실 그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당선이 된 전민주당 새로운 미래 김종민 1석. 이렇게 되면은 175 더하기 12 그러면 187. 진보당 그리고 새로운 미래 둘 더하면은 179가 되겠네요. 그런데 윤석열을 탄핵하자. 여기에 동조할 수 있는 당이라 한다면 바로 개혁신당도 있습니다. 개혁신당 3석 아닙니까? 더하면은 192석이 되겠죠. 192석. 그러면 저쪽 당에서 8석만 반란표를 가져오면은 윤석열 탄핵 가능합니다. 뭐 탄핵까지 가는 건 좀 시간이 걸리고 명분이 많이 축적돼야 하겠지만은 적어도 말도 안 되는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8명 설득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길은 매우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 너무 낙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민주시민 여러분, 200석이 못 넘어서 아쉽지요. 아쉬워요. 그러나 기가 막힌 대승입니다. 저쪽은 뼈가 아픈 대패고요. 일단은 국민이 이겼잖아요. 윤석열한테 시원하게 한 방 날린 거 아니겠습니까? 기뻐합시다. 기뻐하자고요. 예. 자, 하필 어제가 선거 다음 날인 4월 11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5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애국 선연들, 특히 독립을 간절히 갈구했던 우리의 위대한 선조들, 위대한 민심 앞에 정말 굉장히 흡족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번 선거 결과 10대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주화 이후 야당이면서 과반이 된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이번 선거였습니다. 그 역대급 정권 심판 선거 결과란 얘기예요. 총선은 흔히들 중간평가라고 하는데 아주 낙제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정치가 이제 복원이 됐습니다. 첫 총선이 1988년 13대 총선이었는데 그때 여당이었던 전두환이 창당한 민정당이 125석이었습니다. 150석에 크게 밑돌긴 하지만 어쨌든 1당이었어요. 나머지 당들이 다 합치니까 민정당을 좀 눌러버리는 여소야대의 구조를 만들었죠. 이대로는 국정 운영이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노태우 민정당 총재가 김영삼 민주당 총재 그리고 김종필 공화당 총재하고 합당을 하죠. 그게 민자당이고 오늘의 국민의힘입니다. 어쨌든 1988년 여소야대였지만 1당은 민정당이었습니다. 자, 1992년에 또 총선이 있었죠. 14대 총선이었습니다. 이때는 민자당이 과반에서 한석 모자란 149석 그렇게 해서 1당이 됐습니다. 3당 합당으로 200석이 넘어버렸거든요. 예, 민정민주공화가 합당을 해가지고 근데 149석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1당, 여당으로서 1당. 1996년 15대 총선 그때 민자당이 신한국당으로 후보를 냈죠. 예, 간판을 새로 달고 후보를 냈는데 139석이 됐습니다. 어쨌든 1당. 여소야대에서 1당이죠. 2000년 16대 총선 이때는 이제 김대중 새천년 민주당 총재가 대통령이던 때였는데 이때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133석으로 1당이 됐습니다. 네. 그러나 과반에 못 미쳤죠. 2004년 17대 총선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152석 과반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당이었어요. 2008년 18대 총선 그때는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권 초기에 153석을 얻었습니다. 과반 의석이었지만 여당이었고요. 2012년 19대 총선 김용민이가 다 말아먹은 그 2012년 총선 당시에는 새누리당이 152석. 예, 이때 여당이었잖아요. 과반 됐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 그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 됐습니다만 123석. 2당이 바로 새누리당이었는데 122석. 예, 그래서 이게 1당이라고 말하기도 참 민망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2016년 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 됐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 얘기 안 했습니다.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 사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없었거든요. 한 번도 없었어요. 자, 2020년 총선, 지난번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을 차지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그러나 과반
넘기는 역대급 의석 확보지만 이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였으니까. 근데 이번에 2024년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이 됐습니다. 21대보다는 2석이 좀 모자라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야당입니다. 야당인데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민주당이 확보했어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보세요. 지금 뭐 대통령이 힘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언론이 일방적으로 그 야당 편 들고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그 반대잖아요. 어떻게든 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또 이 썩어빠진 수급 부패 언론들이 윤석열의 편을 들어서 국면마다 야당을 엿먹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175석 야당인데 과반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엄청난 정말 엽기적인 정권 심판 선거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200석 못 넘었다고 아쉬워하신다면 네, 지금은 아쉬워하실 수 있는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국민의힘이 두 판으로 쪼개지고 그리고 이제 5월 말에 22대 국회가 개원되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엔진으로 추미애 의장으로 국회가 돌아가게 된다면은 야 지난 선거 정말 잘된 결과였네 이런 판단을 하실 거예요. 맨카인드님 여전히 이겼는데 진 느낌이라고요. 예, 조금만 좀 시간을 보내보시죠. 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아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민주화 이후 첫 야당의 과반. 네, 그래서 야당이 일당이 된 정말 기념비적인 결과 여기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거고요. 자, 두 번째 윤석열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지금 윤석열이가 이번 총선을 하면서 1,000조 넘는 뭐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벌이겠다라고 온갖 약속을 했죠. 그리고 뭐 노동, 뭐 연금, 교육개혁 이른바 3대 개혁하겠다. 그리고 감세하겠다. 아울러 그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지금 야당이 별러왔던 김건희 특검, 해병대 수사 관련 특검, 네, 이거를 재추진할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민주당이 추진 안 한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조국 혁신당이 또 밀어붙일 것입니다. 보니까 검찰 가가지고 기자회견 했다면서요. 김건희 안 부르면 이 직무유기로 저희 검사들 다 걸어버리겠다고. 이거 검사들한테 굉장히 위협이죠. 아니 할 일을 안 했는데 공범들은 다 기소돼가지고 대부분이 구속됐고 그래서 유죄 판결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김건희는 아직 수사도 안 되고 있어요.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 왜 안 불러? 왜 안 불러?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기는커녕 이제껏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손을 내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 민주당 내에 자기 편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시행령으로 그냥 대충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멋대로 해왔는데 이젠 불가능할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제 민주당 내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확고히 구축됐다는 것입니다. 당내에 대선 경쟁자가 없어요. 지금 당대표라 하더라도 리더십을 세울 수 없는 경우는 당내에 강력한 경쟁자, 자기를 능가할 그런 대중적 신뢰도를 가진 그런 경쟁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작년이죠. 그때 대선 때 당인으로서 당연히 당의 후보를 당선시켜야 하는데 당선은커녕 아무 일도 안 했던 대선 회방자들 모조리 심판받았습니다. 이제 이 당은 이재명이 당이 됐어요.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니라 조선일보와 한국일보의 표현입니다. 이재명이 당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5월 국회 개원 이후 한번 보시죠. 기가 막힌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재명을 제가 민주당 대선 후보라고 확신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민주당에서 그만큼 권력 의지 가진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또 권력 의지를 가졌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그런 능력도 가져야 되거든요. 그거 이재명 말고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대통령께서 권력 의지가 없는 건 좋아. 독재를 안 하겠다는 어떤 선이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이 문재인 대통령 아닌 자들에게 막 걸어가서 안깁니다. 그래서 그 자들이 권력을 행사해요. 권력 분배를 못했어. 그저 주변 사람들 친문 아니면은 누구도 문재인 정부 권력의 요직을 맡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바다했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주변 놈들이 다 어디 포럼 출신 이런 인간들한테 다 몰아주고 함께 협력했던 그러나 자기 포럼 소속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다 찬밥으로 만들어버리고 찬밥이나 주고 개밥이나 주고 그랬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달이 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거에는 그래도 진보 또 민주 진영으로 보였던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문재인 정부 전후로 조국 대표에 대한 이런 검찰의 무도한 수사 전후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저쪽 편 가버린 사람들 많잖아요. 됐니? 야, 우리도 노력했는데 왜 우리는 국물도 없냐? 이거예요. 솔직한 심정은. 그거 잘해야 됩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아니라 옥황상제가 돼도 그에게서 정말 콩고물 하나 얻어먹을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죠.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논공행상이라고 비난받을지언정 권력 분배를 하지 못하면은 그 권력의 근간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윤석열은 그거 잘해요. 얼마나 개걸스럽게 나눠줍니까, 권력을. 그러니까 이 정권이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냥 자기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그냥 권한과 권리를 주고 말이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민주당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22대 국회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지난 2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맛을 잃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150석 이상이 다 윤석열 끈앞풀이라고. 당적은 한 160대 나머지인데 민주당 160대 나머지인데 그때 실상을 보면은 윤석열이 150석 이상을 좌지우지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재명을 뭘로 받겠습니까? 이재명은 그 21대 국회 중간에 재보선으로 들어왔잖아요. 변방사또로 불렸고 중앙정치무대에서 활동한 바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 정치에서는 정말 최고의 그 실적과 효능감을 보여줬지만 중앙정치에서 무시하는 거죠. 그냥 시장이나 하고 도지사가 한 친구가 뭘 한다고 이랬다고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 이제는 자기 당으로 만들었어요. 자기 당 대표 잡아가라는 민주당 의원들 이제 21대를 끝으로 안녕입니다. 굿바이예요. 예. 날이면 날마다 자기 당 대표 흔들었고 또 공천 국면에서는 아예 마각을 드러냈죠. 이런 자들 이제 굿바이예요.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들을 공천 과정에서 솎아낸 거 아니에요? 그냥 무능해져 가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정치인이 됐다면 그래서 진짜 맛을 잃었다면 이재명이 공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욕은 욕대로 다 먹고 공천혁명을 통해서 민주당을 쇄신한 이재명. 선거에서 대승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꿀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꿀이에요. 조선일보 표현대로 한국일보 표현대로 이재명의 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수박과 낙엽을 날리고 이재명 엔진을 단 22대 압도적 다수당 민주당의 속 풀리는 정치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종민이가 합당 얘기했다고요? 웃기고 있네. 야 종민아,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할게. 정말 이거는 이대로 하면 정말 빛나는 내일이 보장될 거야. 이재명 대표 찾아가서 고개 숙이고 제가 생각이 짧았다. 이재명 대표의 그 앞으로의 모든 비전에 내가 발판이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좀 굴욕적이긴 해도 그게 이제 김종민 네가 회생하는 길이야. 합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뭔 합당이야 합당은. 자, 아직도 이제 김종민은 이재명 대표를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머지않았습니다. 5월 말 이후 22대 국회 열리면은 이제 김종민도 이제 이재명한테 내가 고개 조아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자, 네 번째 22대 총선 10대 의미 중에 네 번째 친문이 소멸됐다는 겁니다. 낡은 패거리 기득권 정치가 끝났다는 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쓴 글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김용민 페이스북 친구를 맺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아침에 쓴 글 뭐가 있냐면은 김준혁과 양문석 비로소 경선이 끝났군요. 이렇게 썼습니다. 아니 경선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그래서 공천돼 가지고 본선에 선 김준혁 양문석인데 경선이 이제야 끝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그들이 경선에서 이긴 상대방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면 김준혁 양문석이 이런 언론의 폭격을 맞았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준혁 양문석 아시잖아요.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어마어마한 언론의 비난과 공세를 당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경선 때 누구하고 경쟁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재명 대표 보고 그동안 친문들이 당대표 내려놓아라. 비대위로 가자. 그래서 비대위가 공천하게 하자. 이치랄 연병을 떨었단 말이죠. 예. 만약에 비대위로 갔다면 이낙연, 설훈, 홍영표, 이원욱, 조응천 탈당했을까요? 탈당 안 했을 겁니다. 왜냐? 공천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김준혁, 양문석이 공천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난관 끝에
김준혁, 양문석이 공천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언론이 막 두 사람에 대해서 퍼부었던 그 공세, 그 국면에서는 아마 비대위가 김준혁하고 양문석을 이거시켰을 거예요. 여러분,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과거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언론들의 부당한 터무니없는 공세 앞에서 휘둘리는 그런 민주당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크게 차별화됐다는 거예요. 자, 지난 대선 이재명을 승리할 수 없게 했던 그런 세력이 깔끔하게 민주당에서 제거됐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이 후보가 된다면 이재명의 당선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뛸 사람들만 남겨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1대 국회에 민주당 안에도 나의 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22대에는 175석 되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자기 편이 없습니다. 전혀. 나머지 진보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없지요. 없어요. 김종민은 모르겠다. 김종민까지 포함시키고 또 민주당만큼 싫은 개혁신당 포함시키면은 192석이 지금 완전히 자기 반대편에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이가 얼마나 고심이 크겠습니까? 21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77.77%의 지지율로 그렇게 해서 득표율로 민주당 대표가 됐지만은 22대 국회가 열릴 때까지 그냥 민주당 안에선 바지 사장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불가능해진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00석이 안 되니까 어떻게 무슨 수로 윤석열을 탄핵하느냐. 여러분, 민주당이 단독으로 200석 이상을 가졌다면은 탄핵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200석 이상 민주당이 의석을 확보하면은 윤석열 탄핵 가능할 것이다. 예, 물론 당대표가 진짜 자기 운명을 걸고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당의 운명까지 걸고 그 의석으로 윤석열을 탄핵한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거야말로 가능성이 낮아요. 근데 지금 190석 정도 된단 말이죠. 더불어민주당만으로는 175석. 자, 그렇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보자면은 125석에 자기 편 아닌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적어도 25표는 얻어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말고 2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당은 국민의힘밖에 없잖아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까지 포함해서. 결국 국민의힘 일부의 동의를 얻어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 싫은데요? 왜 국민의힘의 도움까지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실지 몰라요. 2016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이었고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었던 새누리당은 122석이었어요. 여러분, 123석 가지고 그 탄핵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 77석 모자란 거 아닙니까? 당시 탄핵은요, 국민의당의 박지원 의원과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이 뜻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탄핵을 성사시켰습니다. 탄핵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탄핵은 어쨌든 형식상 잘못된 선택이었지만은 국민의 선택, 윤석열을 향한 선택, 이거를 뒤집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한 당에서 그렇게 결정하면은 무시무시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여야 일부라도 각처의 동의가 나와야 돼요. 박근혜 탄핵했을 때 김무성, 박지원, 거기다 민주당 세 개의 굵직한 빅3당의 동의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탄핵 소추가 됐습니다. 이번에 190석 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정말 이 정무감각은 탁월하시구나. 10명 정도라도 국민의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조선일보 아침에 보니까 10명이 이탈하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윤석열이가 국민의힘 정치인들 공천할 이게 없으니까 대반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당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면 이제부터는 윤석열한테 절대 협력 안 하죠. 여러분, 그 메스 스토리지님 2,000원 보내시면서 국힘에 이탈표가 나와야 할 텐데 그 걱정한다니까. 조선일보에서 우리보다도 여권을 더 잘 알고 지금 당선된 사람들 몇몇을 살펴봤을 때 충분히 그들이 이탈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꼭 배반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안철수, 나경원 이런 인간들이 윤석열을 이고지고 갔다가는 다 망하겠다라고 판단한다면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주호영, 여러분 주호영이 그 지난 탄핵 국면에서 어느 편에 섰는 줄 아세요? 그때 바른정당 건너갔잖아요. 탄핵파들이에요. 그 당시 탄핵파 중에는 권성동도 있고 장제원도 있죠. 근데 지금 뭐 권성동, 장제원이가 탄핵에 동참할 가능성은 좀 약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뭐 그냥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0명 정도 충분히 이탈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여기는 뭐 윤석열 탄핵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192석입니다. 그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런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192석이에요. 또 탄핵은요, 내가 지지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사에 관한 투표는 무기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민주당 더해서 조국혁신당, 아울러 진보당,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김종민이 뭐 그렇게 윤석열을 두둔할 이유가 있을까요? 대세가 탄핵이라면 따라가겠죠. 그러면 나머지 8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8석 섭외 못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막 압박하고 그러면은 걔네들도 탄핵 열차에 올라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아니, 헌법재판소 뒷감당이 무서워서 탄핵 못하면 어떡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일부에서 동조를 해줘야 됩니다. 탄핵 간단한 일 아니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만으로는 탄핵해봐야 헌재에서 부결 땅땅땅 나올 가능성이 120%입니다. 근데 여러 정파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또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이런 탄핵 과정이 눈앞에 펼쳐진다면 헌재도 백기를 둘 수밖에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탄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박탈하는 일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뒤집는 행위예요. 보통의 절차적, 형식적 그런 명분을 갖추지 않으면 헌재에 의해서 부정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여러분 아시고요. 민주당 단독 200석 이상이면은 탄핵 소추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동의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단지 몇 개월 직무정지시키는 정도를 위해서 윤석열을 탄핵한다. 무슨 실익이 있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탄핵 소추뿐만 아니라 탄핵에 의한 파면까지 가려면은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의 동의를 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명분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6번째. 22대 총선 10대 의미 중에 6번째입니다. 자, 이번에 아주 보기 좋게 수고기득권 언론들 선거 개입하려고 했죠. 그래서 온갖 보도라는 이름의 공작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것이 모두 무력화됐어요.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조중동 등의 이런 여론 공작에 넘어가지 않는다. 확인이 됐습니다. 김준혁이 당선됐고 양문석이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김준혁, 양문석 때리기가 실패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몸을 낮췄죠. 김준혁 후보와 양문석 후보. 그런데 이들이 국민의힘은 사과하면 끝내잖아. 근데 민주당 후보는 사과한다고 끝내지 않아요. 계속 물어뜯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발견됐다. 내일은 저것이 발견됐다 이러면서. 자, 결국 이들이 노리는 게 뭡니까? 우리는 언론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천 받아서 나온 후보도 낙마시킬 수 있다. 우리 힘을 무시하지 마 이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 이 여론이 더 악화될까 봐 김준혁 후보와 양문석 후보가 몸 낮추긴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유권자들이 현명해서 이런 속 보이는 공작에는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예, 조선일보 방금 전에 들어가 보니까 김준혁 후보의 무효표가 많았다 이런 기사를 실었더군요. 왜 그러겠어요? 야, 이렇게 무효표가 나온 거 보니까 우리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를 느껴야 하는 거 아니니 이겁니다. 비록 김준혁을 낙마시키지도 못했고 낙선시키지도 못했지만 무효표가 많았다는 점. 야, 우리 힘 무시하지 마 이거예요. 등신 새끼들. 아주 정말 이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안도의 한숨을 쉴 때가 아닙니다. 이런 비슷한 공작이 계속될 거란 말이죠. 결국엔 누구예요? 김준혁이나 양문석이 왜 싫습니까? 양문석은 언론개혁에 특화되어 있고 종편에겐 눈에 가시가 될 게 확실합니다. 김준혁은 지금 이승만을 부활시키고 수십만의 민간인 학살의 주범인 이승만을 부활시키고 독재의 화신인 이승만을 부활시키고 그리고 정적을 제거하는 독재자 이승만을 부활시키는 이들이 지금 김환란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김준혁 교수를 공격했던 거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친일파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똘똘 뭉친 작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김준혁이라는 정말 친일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들이받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역사학자가 국회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김준혁을 날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김준혁 교수님이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분이 수원시의 학예사였어요. 학예사.
이게 뭐냐면은 그때 수원시 어디에 있었더라? 이 역사 관련한 그런 사물을 보는 공직이었는데 이 김준혁 교수가 박정희가 그린 현판들이 있어요. 역사적인 어떤 그런 유적지인데 현판을 박정희 붓글씨로 된 걸로 갖다 붙인 거예요. 왜 박정희는 그렇게 했느냐? 자기가 친일 군인이라는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래서 웬만한 역사 유적지 광화문을 포함해서 다 그걸 박정희가 쓴 붓글씨로 간판을 바꿔 달았죠. 그래서 저 수원시 학예사로 있던 김준혁 학예사가 너무 열받은 거야. 아니 여기는 원래 그 현판이 있으면 그걸 갖다 붙여야지 왜 박정희가 쓴 걸 갖다 붙이는가 해서 실제로 박정희 거 떼어내고 실제 원래 붙었던 그런 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문경에 있던 박정희의 제자들이 버스를 대절하고 올라와가지고 김준혁 어디냐고 눈가를 파버리겠다고 실제로 그래서 테러를 가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준혁 교수님은 이 역사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원정에서 이런 온갖 파상 공세에도 불구하고 온 오프라인을 망라한 전면전으로 김준혁 교수를 몰아세웠는데 뭐 이상한 사람으로 막말꾼으로 변태로 몰아세웠지만은 김준혁 교수는 역사적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부분적인 오류가 있긴 하지만 뭐 본질을 왜곡한 것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런 고초를 겪는다는 건 개오바지. 개오바. 예. 어쨌든 우리 김준혁 교수가 이번에 양문석 후보가 이번에 됐다는 것은 그들로선 매우 불편할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적대할 사람이 국회에 들어갔다. 고민할 거예요. 그래서 김준혁, 양문석의 당선은 이 수구 기득권 언론들의 선거 공작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워너비 RJ님, 용민 PD랑 친해 보이니까 어떻게든 엮으려고. 제가 그렇게 아직도 훌륭하고 무게감이 있는 사람입니까? 무게는 좀 나갑니다만. 이런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페미들일 거예요. 페미들이 이번에 자기들 얘기로는 김용민이 때문에 빅엿을 먹었다.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정춘숙, 권인숙, 김상희, 박지현, 박성민, 권지웅 이들을 매우 불편하게 한 건 사실이거든요. 민주당 안에서 이 페미 이대로 안고 가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한 사람 보세요. 김용민이밖에 없어. 그쪽 베이스의 인사 중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용민이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을 이제 공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분들이 워낙 컨텐츠가 좋은 분들인데 신뢰성이 없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페미들이 아무리 난리를 피운다 한들 그게 되겠어요? 예. 어쨌든 참 이번 언론들의 파상 공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자기 후보를 지켰고요. 두둔하진 못했습니다만. 근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냥 넋 놓고 입 닥쳐 가만히 있어. 이슈가 다른 걸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 이럴 수만은 없을 텐데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강제로 언론사나 기자를 협박해서는 안 되겠지만 뭔가 해명하고 변론하는 시스템을 잘 갖췄으면 좋겠어요. 저쪽은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나와요? 한동훈이 아들 학폭 의혹 나오니까 곧바로 대대적으로 고발하겠다. 기자를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싹 묻혀버렸어. 저쪽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름답다 훌륭하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민주당이 이제 언론개혁을 하겠죠. 지금까지는 하겠다 해놓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이디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들은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진보 언론, 보수 언론 따로 없었어요. 다 똑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지금 종이신문 하나만 남겨두고 다 없애도 불편함이 없을 지경이에요. 한겨레하고 조선일보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참 그동안 너무 읽기 싫어서 안 읽었는데 그래도 김용민 TV가 경영난 때문에 어떻게든 뭐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제가 아침마다 정말 고행하는 심정으로 이 종이신문들을 보고 있는데 조선부터 한겨레까지 다른 게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내야 할 뉴스 안 내는 것도 똑같고 내지 말아도 될 뉴스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말. 자, 언론개혁 방안은 이렇습니다. 언론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으니 불이익을 주자. 안 됩니다. 이거 문재인 정부 때 시도했다가 다 망했잖아요. 시도도 못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언론사가 고의적으로 오보를 낼 경우. 근데 고의적으로 오보를 낸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으며 물론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일단 괴롭히는 방법도 있긴 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고의다 해가지고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단 말이죠. 이 재판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부담을 느끼게끔 하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거 자체가 이제 언론 탄압의 소지가 커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언론 개혁을 그렇게 그 어떤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했다가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메이저 매체가 갖고 있는 특권을 그냥 해체해버리는 이런 방식. 그러면 수많은 다른 중소, 강소 미디어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정부의 바우처. 정부의 1년의 광고 예산이 1조예요. 민간 매체든 뭐 공공 매체든 거기다가 정부가 광고료로 지급하는 게 1조 원 되는데 이거를 국민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 매체가 좋다. 했을 때 그 1조를 나눠주는 거죠. 국민이 원하는 데다 광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이 그 광고 보라고 해서 광고하는 건데 자, 이 바우처 제도 이거 못했던 거 관철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포털에 지금 기사를 낼 수 있는 언론이 딱 한정돼 있단 말이죠. 포털에 진입에 장애가 없도록 모든 신청하는 매체들은 포털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민간업체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어려운 일 아니에요. 민간업체에 불과합니다. 포털이 무슨 뭐 대단한 권력도 아니고. 안 해? 안 해? 좋아. 그럼 한번 세무조사 해보지.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은 바로 백기를 듭니다. 포털이 언론도 아닌데 말이죠. 그 포털이 모든 매체의 뉴스를 이렇게 검색만 하면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지금은 뭐 조중동 등 힘있고 끝발리는 언론들만 검색하게 하잖아요. 또 저기 뭐 뉴스타파니 미디어오늘이 이런 데는 또 내쫓으려고 하고 있고 초기에 그 언론들은 들어갔는데 워낙에 이제 불편하니까 그걸 날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러지 말고 포털에 그 장애물을 치워서 모든 매체가 다 이렇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 뉴스 여러분 아무나 그 시사 뉴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케이블 방송에서. 이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 없애버려야죠. 아니 지금 솔직히 유튜브에서는 다 시사 논평, 시사 보도하고 있는데 왜 그 저기 케이블 TV 이런 플랫폼에는 그 뉴스를 내보낼 수 없게 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방송 뉴스 허가제 없애는 겁니다. 누구나 역량이 되면은 방송 뉴스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거 하나 아이디어를 내고 싶어요. 시민 논평 OTT. 시민 논평 OTT를 만드는 겁니다. 이 OTT가 뭐냐? 넷플릭스 같은 거죠. 여기에다가 시민들이 만든 영상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런 영상물은 방송법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하겠죠. 작은 문턱을 만들어 놓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언론 개혁 된다고 봅니다. 왜냐? 조선일보가 반대할 거거든요. 조선일보 반대하는 거를 그냥 밀어붙이면 그게 언론 개혁이 되는 거예요. 메이저 매체 너무나 특혜가 많습니다.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돼요. 민주당에 대해서 너무나 편파적인 보도가 스스럼이 없습니다. 스스럼이 없어요. 민주당 정치인들과 정당에 대한 이런 편파 보도가 너무나 천연덕스럽습니다. 이걸 뭔가 바꿔야 되는데 그냥 무슨 감당해야 될 운명처럼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언론 개혁, 언론한테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가면은 이거 반대편에서는 언론 탄압이라는 프레임 만들기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메이저에 가했던 그런 특권들을 몽땅 해체시켜버리는 방향으로 모든 매체가 혜택을 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언론 개혁이 추진돼야 합니다. 예.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고 민주당 언론 개혁 관련한 어떤 담론이 나왔을 때 동조해서 제 이야기를 좀 동의가 되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7번째입니다. 22대 총선 10대 의미 7번째.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권력형 여성주의자, 페미니스트들이 망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페미니즘을 전면으로 내세운 인물들이 대거 공천 탈락했고 낙선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정춘숙, 권인숙, 박성민, 박지현, 김상희 등이 아웃됐습니다. 예. 남인순 후보도 대표적인 여성주의 정치인으로 통하지만 그 페미니즘에 동의가 되는 사람이든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이든 모든 국민을 동등하게 모셔야 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남인순 의원이 그래도 페미니즘을 앞세워서 당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자세와 행동들을 안 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인순은 좀 예외적이고요. 그리고 저기 이번에 또 당선된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을 했습니다만 그 페미니들이 무척 싫어했어요. 진선미 의원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너는 남자인 문재인 측근이잖아. 네가 하는 페미니즘은 가짜야. 오빠가 허용한 페미니즘만 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그 페미들한테 그렇게 공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진선미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어디 복덕방 이런 데 가서 인사를 드리면 거기 앉아있는 어머니들께서 저 우리 아들 잡아먹는 X 이렇게 또 욕을 한다는 거예요.
참 중간에 끼어서 어쨌든 페미들이 싫어한다면은 그래도 좀 인정할 만하지 않나요? 예. 자, 어쨌든 이뿐 아니라 정의당이 오늘 사실상 당이 망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심상정, 류호정, 장혜영 자리에 이제 이준석, 이주영, 천하람이 들어섰다. 이렇게 박가분 박사라고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의 글을 많이 써오신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K-페미니즘의 역사적 유효 기간이 다했다. 이런 방증이란 것이죠. 자, 페미니즘이 들어가는 조직 중에 망가지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레디컬 페미니즘. 네? 전 사실 레디컬 페미니즘이나 그냥 일반 페미니즘이 무슨 차이가 있나 싶을 지경이에요. 예. 우리 메스 스토리지님 2,000원 보내셨는데 송파구 살아봐서 아는데 남이온 인순이 지역구 관리에 꽤 힘썼고 그리고 비잠실 권역이라서 된 것입니다. 그렇죠? 송파라고 하지만 여기가 잠실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송파병이요. 예. 자, 말씀드린 대로 페미가 어느 조직이든 들어가기만 하면은 다 망가뜨립니다. 이 선명하고 또 예외 없는 논리를 망각하다가 그래 우리도 뭐 페미니스트 있을 수 있지라고 이제 무방비 상황에서 그대로 수용을 하다가는 정말 그 조직은 망해요. 그냥 망합니다. 마탱이가 가거나 지독한 독선에다가 또 위선에다가 내로남불에다가 그 자기중심적 사고에 그리고 남성 혐오에 초법적인 주장에 공동체 파괴에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만 12가지네요. 단 한 석도 이번에 의석을 내지 못한 정의당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 심상정 씨가 사실은 당내에서 권력 투쟁하다가 인천연합한테 밀리니까 뭐 인천연합 안에서도 페미니스트들은 많이 있는데 영페미들을 이제 자기 편으로 만든 거예요. 심상정 씨가. 유호정, 장혜영 같은 애들. 그게 이제 심상정 몰락의 단초가 될 줄은 몰랐을 거야 아마. 페미는 종교가 됐어요. 종교가 되면요. 자기한테 설령 불이익이 오더라도 어떤 굉장한 치명적인 타격이 오더라도 버리질 않습니다. 아니 페미 때문에 정의당이 망가질 만큼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페미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심상정 씨가. 이거는 페미가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종교는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정치 영역 밖에서 신봉하든 뭐 추앙하든 하라고 하세요. 그러나 이 정치라는 공공의 영역에서 페미를 주장하고 페미의 논리를 이렇게 설파하고 강요하는 거. 이건 가스라이팅입니다. 진보에서 페미를 도려내야 진보가 삽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뭐 페미를 부정한다고 이게 무슨 뭐 성평등을 부정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성차별을 강화하자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수진 변호사 그만두라고 한 민주당 내 페미 색출에 반드시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해당 행위자일 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 돌아갔을 때 그렇게 앞장서서 박원순 시장 부관 참시했던 자들을 이번에 민주당 당원들이 배척을 했습니다. 이제 좀 자신 있게 선명하게 페미와 선을 긋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기경 후보는 페미는 아니죠. 캠프 내에 페미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런 친구들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페미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이선옥 작가가 전에 김용민 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말한 바가 있었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본 친구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남성 혐오로 먹고 사는 친구들이라고. 또 그렇게 나오니까 남자들 중에 이 스윗가이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언더도그마구나. 약자들의 정당한 주장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걸 또 배우겠다고. 뭘 배워? 배우기는 헛소리인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총선으로 페미는 꺾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의당이 좋은 사례고 민주당에서 페미 성향의 의원들이 대거 낙천된 것. 이것이 바로 이번 선거의 10대 의미 중에 7번째라는 것이죠. 자, 다음. 여론조사에 무덤이 됐다는 거예요. 8번째인데. 그 지상파 3사가 출구조사 결과를 냈는데 그 민주당이 178석에서 197석, 175석이 맞았는데 국민의힘 계열은 85석에서 최대 105석, 105석을 또 넘었네. 최고가 105석인데 105석을 넘었어요. 자, 이를 근거로 해서 범야권이 개헌선인 200석 이상 확보할 거라는 예측까지 나왔는데 이게 또 출구조사 결과가 개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역대 최고치였던 사전투표율의 영향이 컸다. 사전투표율이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나왔을 것이라는 예측이 틀렸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사실 사전투표는 전혀 출구조사에 반영이 안 됩니다.
다만 그 이전까지 했던 여론조사들로 해가지고 결과를 보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삼령이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내내지다가. 근데 결국 큰 표차로 졌지요. 그 전에 여론조사로 보정을 한 것인데 여론조사 투표한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앞으로 여론조사는 완전히 믿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염려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사실 가장 좋은 여론조사가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여론조사는 내가 내 정치적 의사를 밝힐 마음, 드러내놓고 막 사람들한테 설득하고 주장하고 할 마음이 없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여론조사 회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로 응답하는 정치 저관여층에, 정치 저관여층이 아무래도 압도적이니까요. 이게 가장 좋은 여론조사예요. 예컨대 내가 응답할 때니까 내 거 좀 여론조사에 포함시켜줘. 절대 안 되죠. 지난번에 그 출구조사 때 출구조사를 하려는 방송사에서 파견된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도 출구조사하고 싶다고. 안 되지. 그런 어떤 뭔가 나의 의지를, 또 특정한 개인의 의지를 반영한 여론조사는 오염된 겁니다. 안 돼요. 우연찮게 연락을 받고 그렇게 답하는 이런 여론조사만 여론조사로서 효용성이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가 그러합니다. 그러해야만 그 결과와 많이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뭐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정치 고관여층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그분들이 극단적으로 갈리다 보니까 평균 민심이 결국 여론조사 회사가 찾고 있는 그런 대상이거든요. 평균 민심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수가 과표집되면 보수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진보가 다소 과표집되면 또 진보에게 유리하고,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 대선 지나고 나서 여론조사한테 당했다 이런 분한 마음 때문에 여론조사 회사를 만들려고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얘기했었을 거예요. 이름도 말씀드렸죠. 양촌 리서치 만들려고 했고 이은영 소장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결국엔 나중에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는 줄 아십니까? 양촌 리서치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대표가 김용민이야. 혹은 김용민이가 대표를 맡지 않더라도 김용민이가 이제 시민들로부터 펀드레이징 받아가지고 뭔가 회사를 만든다고 치죠. 그 결과를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야, 김용민이가 거기 물주야? 야, 그러면 거기는 좌파가 잘 나오겠네. 이렇게 편견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반대편으로 김용민 싫어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민주시민 또 진보적 스탠스를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 아니에요? 야, 김용민이 여론조사 회사에서 전화 왔네. 열심히 응대해야지. 우리 편이니까. 이 순간 이 여론조사는 신뢰도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전문적인 표현으로 말이죠. 하우스 이펙트라고 합니다. 하우스 이펙트. 또 바이어스가 낀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하우스 이펙트, 바이어스. 이 건 때문에 김용민은 포기했습니다. 여론조사 꽃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름만 들어서는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좋겠다 했는데 점점 여론조사 꽃이 배후에 누가 있느냐. 김어준이 있다. 이게 소문이 많이 나면서 지금 사실상 위기를 만났다고 저는 봅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전화 온단 말이에요. 꼴보수들은 에라이 하고 끊어버리고 그 진보들은 아이고 우리 편이네 하면서 열심히 또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결과가 과연 공정할 수 있겠는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여론조사 회사 어디입니다. 이걸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법으로는 아마 밝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사실은 민심을 확인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사실 어느 여론조사 회사에서 전화했다 이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회사명은 좀 제외시키고 여론조사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모두를 위해서 공익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여론조사 꽃이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사실 밤에 욕먹어가면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샘플로 조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여론조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갖고 야로를 피우려고 하는 놈들, 장난치려고 하는 놈들한테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게 여론조사 꽃이에요. 사실 여론조사 꽃의 조사 방식이나 또 이 질문지 설계, 여론조사 전문가들, 그러니까 여론조사 근무하는 분들도 수준급이라고 막 호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이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점점 그 여론조사 꽃의 이름이 알려지고 김어준 총수의 존재가 막 부각되고 이거는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것인데 하는 그런 염려가 들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 어느 회사에서 전화 드린다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여론조사가 이제 불신을 받고 또
많이 틀리면 틀릴수록 우리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가 있다는 점, 이게 염려가 됩니다. 여론조사의 무덤이 된 이번 22대 총선, 이것이 22대 총선 10대 의미 중에 8번째였고요. 자, 9번째. 이거는 정말 참 뭐랄까요. 아까 그 언론의 보도를 빙자한 선거 개입, 그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대승한 당의 대표가 누굽니까? 이재명, 조국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검찰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악마화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실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2심까지 지금 징역 2년형 실형이 지금 선고가 된 상황인데, 만약에 이대로 대법원에서 인용이 된다면 아마 10월쯤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의원직을 잃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아울러 한 몇 년 동안은 정치를 못 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만들었고 이번에 12석을 얻어내는 그야말로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어떻습니까? 와, 그냥 아예 범죄자, 쓰레기, 이 취급을 받았어요. 한동훈이한테. 야, 동훈아, 너하고 이재명의 차이가 뭔 줄 아니? 너는 수사를 안 하고 이재명은 수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있는 범죄도 덮고 이재명은 없는 범죄를 만드는 거. 이게 가장 큰 차이 아니야? 자, 그런데 그 악마화 먹힐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마 이재명, 조국, 이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모든 매체가 범죄자로 취급하는데, 그런데 부활했습니다. 이겼어요. 정권 심판론의 어떤 상징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전에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법리와 국민 감정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리로 보자면 범죄자로 보이지, 자기한테는. 그러나 국민 감정으로 봤을 때 뭘 저렇게까지 때려, 뭘 저렇게까지 괴롭혀, 이런 심리를 자극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진 거야 이번에. 야, 범죄자한테 지니까 어떠냐 기분이. 쓰레기한테 지니까 기분이 어때 동훈아. 야, 너도 정권 바뀌고 네가 쓰레기고 네가 범죄자임을 인증받을지 몰라. 휴대전화 번호도 못 가는 에라이. 야, 그래 놓고 네가 지금 도덕성을 얘기해? 남을 쓰레기, 범법자라고 얘기해? 자, 이게 9번째고요. 마지막 10번째. 10번째는 이건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030 세대 그 민주당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번에 2030 남성 세대들 변함없이 민주당, 조국당 불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에서 확인이 된 것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청년들이 왜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 거기하고 선을 긋는가, 이걸 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억울한 일이죠. 그죠? 윤석열, 한동훈에 의해서 범죄자 취급당했고 뭐 어떤 자세한 법리를 따지지 않고 그냥 검찰이 가져온 것을 컨트롤 C, 컨트롤 V한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법부의 결론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믿어요. 왜 믿느냐? 이 어른 세대, 특히 X86 세대들 같은 경우, 그들은 법원 판단, 이 공신력 있는 판단도 인정하지 않는다. 초법적인 사람들이다. 과장된 그런 과잉된 그런 사고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자들을 가스라이팅 시킨다. 야, 법원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검찰이 지금 공작하는 거야. 그걸 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나중에 진짜 검찰이, 법원이 M1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런 상황들을 알게 될 텐데, 그래서 그분들이 조국이나 추미애나 이재명을 싫어해요. 염려됩니다. 다음 총선 4년 남았습니다만 지방선거나 대선 때,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2030 세대들로 하여금 민주당이 가스라이팅 없이, 과장 과잉 없이 있는 그대로 진실을 직시하는 집단, 이렇게 이미지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이번에 그래도 많이 감소된 것은 페미니스트들을 청산했기 때문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을 청산했기 때문이에요. 페미니스트하고 같이 갔다가는 이거 진짜 볼장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민이가 온갖 욕을 들어먹으면서도 어떻게든 페미니즘과 중도 대중정당인 민주당을 구분지으려고 한 거예요. 그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30 남성, 원래 그 민주당 지지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페미니즘에 대한 그 민주당의 인식, 이걸 두고 일단 마음이 많이 상했고요. 들어가 보니까 또 뭐 완전히 이거는 종교 집단의 다름 아닌 그런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일체감을 넘어서서 종교적으로 막 숭배한다, 이런 인식을 또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지지하는 거하고 큰 차이 없어 보이는데, 그대들이 이준석 지지하는 거하고. 자, 어쨌든 우리는 2대남, 3대남들, 이들에게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들에게 우리 편이라는 인식을 심을 작업들을 지금부터 대선까지 꾸준히 시행을 해야 합니다. 페미니즘과 결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치적 일체감이 없는 그들, 정치적 일체감 말이 어려운데 호남 분들이 우리는 민주당 찍어야지, 경상도 분들이 우리는 국민의힘 찍어야지, 이게 정치적 일체감이에요. 이런 게 없거든요. 이분들은 정치를 신상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 정치적 일체감이 없는 그들에게 민주당이 더 이상 비웃음에 그리고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불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뜻을 모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22대 총선 10대 의미 다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쯤 되면은 이 총선이 갖는 그런 매우 크고도 깊은 의미들을 얼추 이렇게 만나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